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수사 3년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가 올해 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m 옹벽을 세운 백현동 아파트는 아직까지 최종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면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개일은 28일로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서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12곳만 표본 조사한 결과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6관왕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은 아시아 최초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골프 여행에 동행한 재력가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공개돼 수만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탄 듯한 느낌입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다시 수사한 끝에 성남FC 축구단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50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결국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로 간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본 겁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6년 당시 성남FC 광고비 후원을 대가로 두산건설에 용도 변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며 용적률과 연면적 등을 상향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5억 원을 낸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성남시청과 성남FC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확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유의미한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남시 공무원 한 명에게는 이 대표와 같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전 두산건설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내용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인데 7달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바뀐 데 대해서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단순하게 봐서는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의 결론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돌아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기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2018년 6월 성남시가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 160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60억 이상을 지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 3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자동 송치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보완 수사를 주장했지만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결국 지난 2월부터 분당경찰서가 보완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7월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이 부안 수사 7달 만에 뒤집힌 것과 관련해 폭넓은 초기 수사 자료 덕분이었다며 부실 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이건 말고도 또 있죠. 경찰은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점의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주민들이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최종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의혹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현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1,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은 해 4월과 9월 한국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 2번이나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 녹지 지역보다 토지 용도가 4단계나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성남시의 판단이 달라진 건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 출신으로 2015년 1월 백현동 땅을 산 A 시행사에 영입됐고 2달 뒤 용도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A 시행사는 이 단지 개발로 4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아직도 최종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일부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하고 애들 도서관이 우리가 굉장히 큰데 이용 못하니까요. 입주인들이 해달라고. 구청에 지금 이게 상태예요. 준공 허가가 미뤄진 건 성남시가 지난해 8월 시행사에 옹벽 안전성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행사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 보고서에는 아파트 옹벽 안전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조금 전 제가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점도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최대 높이 51.3m, 길이가 300m에 달하는 옹벽이 아파트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옹벽이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솟아있는데 옹벽과 세대 간 이격거리는 10m도 되지 않습니다. 산을 깎아 옹벽 위에 조성한 공원의 높이는 아파트 옥상과 맞먹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옹벽이 무너질까 걱정에 시달립니다. 백현동 아파트의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한 기준 15m의 3배를 넘는 수준인데 성남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50m 옹벽을 허가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이고 50m가 넘는 옹벽이 시공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토목 전문가들은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지질조사가 먼저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디서 터지면 그게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지질조사가 너무 소홀히 되는 이 관행, 이걸 바꾸셔야 돼요. 성남시는 옹벽의 안전성과 시행사의 유지 관리 계획을 확인한 후 최종 준공 허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미 다 예고된 것이긴 합니다만 야당 대표 관련 수사 결과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정치권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 말고 민생으로 경쟁하자며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자 내부 개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신가요?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서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회담 제의를 방탄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또 이 대표 비리에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으로 패당 망신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대위원들 면면에서는 여러 형태 안배 노력이 보였고 이른바 친윤의 색깔을 빼느라 고심한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은 내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할 일도 많지만 암초도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정진석 호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이라는 임무를 안고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오늘 오전 선임된 6명의 비대위원 중 주호영 비대위 인사였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선임 90분 만에 사퇴한 겁니다. 주기환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위원이자 호남 출신인 전주의 의원이 재선임됐습니다. 그 결과 당내에선 김상훈, 정점식 전주의 의원과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외부 인사로는 각각 중앙일보 출신인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과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청년과 혁신, 여성을 상징하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임시체제라고 해도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고 외부 인사도 혁신의 상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상임 전국위는 제적 인원 53명 중 39명이 참여해 찬성 38표로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된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내일로 예정됐던 신문을 28일로 변경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듯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미 기생충이 있었고 미나리도 있었지만 이번 거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전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K드라마 한류가 분명한 이정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서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문화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황정표 스퀴드 게임! 극본,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했고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이정재는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앞서 열린 기술 부문 에미상 시상식에서 시각 효과상과 스턴트 퍼포먼스상 등 총 6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 공개 후 28일 동안 16억 5천만 시간의 시청량을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도 비영어 부문 TV 드라마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상자로도 나선 이정재와 정호연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74회째를 맞이한 에미상은
방송 부문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며 2만여 명 회원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가 또 한 번 K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나무 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배우도 이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언어와 피부색을 뛰어넘어 좋은 이야기와 창의력, 자본력만 갖춘다면 우리 드라마도 얼마든지 세계를 매혹시킬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도 얻게 되었죠.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비영어권 연기로 주연상을 받은 비결에 대해 이정재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통하기만 하면은 그 메시지와 그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첫 쾌거인 만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혼자서 기뻐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고 남다른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정재는 최근 스타워즈 시리즈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등 월드스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스타워즈는 너무도 극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30년, 50대에 제3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이정재의 곁은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레드카펫 위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재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헌트가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을 때도 함께 참석하는 등 8년째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 자체가 말해주듯 이 드라마는 우리네 어릴 적 놀이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죠. 오징어 게임의 쾌거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뭘까요? 이루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릴 적 하던 골목놀이나 달고나 뽑기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로 이루어졌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세계인들은 열광했습니다. LACU에는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했고 콧대 높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팬임을 인증했습니다. I'm a huge Squid Game. Like. Oh, you love Squid Game? I love Okay. Squid Game. Did you watch Squid Game? I'm not watching. Are you serious? 이미 한국은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정복을 시작으로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등을 휩쓰며 K 콘텐츠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에미상 수상으로 방송 분야에까지 최고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데 특히나 지역적 색채가 강한 드라마물의 국제상 수상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시리즈 부분은 굉장히 일상과 연결돼 있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 누구나 다 이걸 즐긴다는 거, 이 그림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한 K 콘텐츠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세금이 줄줄 새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만 표본조사했는데도 수천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게 생겼고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 한 마을.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된 건축물들 위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내부엔 폐목만 놓여 있을 뿐 버섯을 키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지가 아닌 재배시설 등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어놓고 낮은 금리로 수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일단 창고를 짓고 작물 집어넣은 창고를 짓고다 태양광을 올린 거예요. 엄청 생겼어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태양광 사업에 2,108억 원을 비롯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2,616억 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 대출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매달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기금 수천억 원이 불법 대출 잔치에 쓰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5년간 총 1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부는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수조사에도 나서기로 해 부실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거나 세금만 축내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이 정보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죠. 위원회 가운데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는 건강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작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지난 4년 동안에도 3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논의할 게 없어서였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회는 왜 만들었을까요? 박재훈 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발족한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공무원 10명과 민관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과 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하지만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발족 이후 4년이 넘는 동안 본회의가 열린 것도 단 3번뿐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로 개편안이 마련돼 위원회 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할 사안이 많지 않아 모이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위원회 발족 취지가 무색해지는 해명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상반기 기준 복지부 소속 정부위원회 49곳 가운데 이처럼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은 6곳. 이 중 하나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될 예정이나 이곳 역시 2019년 이후 회의를 한 번 열었던 이른바 식물위원회입니다. 통상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데 현재는 장관이 공석이라 그마저도 비어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태풍이 전국을 핥히고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게 경북인데 포항은 복구율이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포항시는 파악했습니다. 경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돗물 대신에 계곡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통신마저 먹통입니다. 기약 없는 일상 회복에 주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경주 진티마을의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변기도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태풍 여파로 상수도 배관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계곡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씻고 화장실 사용하는 거. 계곡가가 세수만 하고 와서 저물에 한번 헹구고. 이 마을은 태풍 여파로 일주일 넘게 일부 주택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주의 또 다른 마을은 어제부터 수돗물이 다시 연결됐지만 마을 상수도를 쓰는 13세대는 아직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전기만 물 다 끊겼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몸도 아프고 하지도 못하겠고. 일부 마을은 상수도 복구에도 아침 저녁만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끊어졌던 전기 공급은 모두 복구됐지만 경주의 5개 읍면동에서는 지금도 통신장애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안 터집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가정 전화도 일부 아직 개통이 덜 됐고요.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경주시는 이번 주 안으로 단수 지역의 상수도를 응급 복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태풍으로 멈춰섰던 포항제철소 용강로가 모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뤄진 복구 작업 덕분입니다만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후공정이 이뤄지는 시설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서 산업계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 6일부터 임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고로 2, 3사기가 일주일 만인 오늘 모두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강 공장 일부도 정상화돼 철강 반제품 생산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변 공정의 지하 시설물은 여전히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쇳물을 생산하고 철강 반제품을 만든 뒤 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하는 아변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완제품 생산이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9일부터 진행한 복구 작업에 하루 평균 8천여 명, 모두 3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작업할 전기기술자 모집 공고에 일당 125만 원을 내걸어 화제가 됐었는데 나흘간 1,200여 명이 작업에 매달렸고 오늘부터는 50만 원 일당에 3주간 모집 인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아침 8시부터 20까지 작업하는 기준입니다. 내일부터는 500명 더 가거든요.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내 조강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포항제철소의 생산이 늦어질 경우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후방 산업인 철강제를 쓰는 건설업이나 조선업, 기계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오늘부터 보유 중인 재고 철강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항상 골칫거리로 남는 게 포장 쓰레기입니다. 명절 선물 받으시면서 이미 덧대고 덧대어진 포장에 혀를 내두르셨을 텐데 과대 포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m 넘게 작은 산처럼 쌓인 쓰레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나온 재활용 폐기물입니다. 서로의 정을 나눈 선물의 포장. 음식을 신선하게 전해준 스티로폼이지만 이젠 흉물스런 쓰레기로 남았습니다. 평소 때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나와서 분류하기 참 많이 힘들어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렇게 천이 붙은 선물 포장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과 뒤섞여 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명절 쓰레기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추석 선물 상자는 1m 넘게 쌓이고 한 곳에 모아둔 폐기물은 재질 구분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30%가 더 나오잖아. 그렇게 버리는 분들이 좀 있고. 주택가 골목골목엔 선물 포장재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버려져 처리가 골칩니다. 식물하고 같이 섞여 있거나 국민의식이 아직 멀었다니까. 매년 환경부가 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서지만 추석이면 평소보다 재활용 폐기물이 70% 더 나오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도박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흔히 좋은 패를 보여준 뒤에 자신들은 더 좋은 패로 돈을 가로채죠. 이 같은 전형적인 수법에 마약과 골프를 더해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찰이 펜션에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서 카드 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프 여행을 온 숙소에서 도박판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마약을 탄 커피까지 동원한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50대 A씨 등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충청권 일대 재력가 7명을 유인해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자연스럽게 도박을 권유한 뒤 필로폰 등을 탄 커피를 먹이는 수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 도박 일당은 판돈을 빌려주기 위해 1억 원 이상 현금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선수 등 역할을 나눠 짠 뒤 좋은 패를 주고 더 좋은 패로 이기는 전형적인 사기 도박을 벌였습니다. 속칭 탄카드라는 것을 미리 제작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거액을.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을까 봐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죄 여부와 마약 유통 경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한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지원금을 받아오던 40대 엄마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화재도 일었는데 10대 아들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부산의 한 빌라 1층 집안에서 40대 A씨와 10대 딸이 숨졌습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거실에서, 딸은 방 안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작은 화재도 났는데 잠자던 10대 아들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아씨, 그럼 수치 막 묻어가 있고 좀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10대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숨진 A씨는 생활고를 겪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습니다. A씨는 지자체 지원금 외에 이혼한 남편에게서 자녀 양육비도 받았습니다. 이런 승급여만 지원하면 충분히 생활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고 과다출혈과 질식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범인이 바로 옆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휴대전화로 112를 누른 뒤 말없이 톡톡 치기만 해도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전송되는 건데요. 이 경찰이 개발한 보이는 112를 전정원 기자가 시연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택시에 타자 기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형님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신고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경찰에 연락한 겁니다. 112에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는 척하고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아예 말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디야? 신고자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처럼 범죄 현장에서 신고하기 힘든 경우를 위해 경찰이 보이는 112를 도입했습니다. 112에 신고한 뒤 수화기에 들리는 지시에 따라 화면만 톡 건드리면 혹시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주세요. 경찰 링크 문자가 전송되고 이를 다시 누르면 현장 위치 정보와 영상이 경찰에 전송됩니다.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곧바로 112 상황실로 전달돼 경찰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라든지 노인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소리내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 보이는 112를 이용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잇따르는가 하면 낙찰가도 2년 전 매매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경착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지난달 30일 두 가구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전부 유찰됐습니다.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난달 호가보다 4억 원 낮은 금액으로 경매에 붙여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낙찰가가 2년 전 매매가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물건이 한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27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지난 2020년 10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보다 4천만 원이 낮습니다. 현재의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파트 경매 낙찰 가격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5.9%로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5.6명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고 낙찰률도 떨어졌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내몰리는 차주는 늘어나는 반면 경매로 아파트를 값싸게 마련하려는 이런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주택시장 경착륙을 피할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어가며 폭증세를 보이자 정부가 재정 준칙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곳간 열쇠 사용 지침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정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집행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전 정부 출범 당시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나라 돈을 과도하게 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 세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재정 준칙을 아예 법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재정 준칙이 시행되면 정부는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이 비율을 2% 이내로 더 줄여야 합니다. 재정 준칙의 근거도 기존 아닌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해 구속력을 더 키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묻지마 예타 면제 남발로 120조 원 규모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며 혈세 낭비가 컸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를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에까지 자국 우선주의의 울타리를 치고 나섰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에 있지만 연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주요 산업 전반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바이오 제품의 미국 내 판로가 상당 부분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미국산 반도체에 366조 원의 지원금을 쏟아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Folks,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Made in America. 이번엔 미국산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국 내 연구 생산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14일 발표될 세부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미국산 제품에만 혜택을 준다면 미국 진출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계획이었던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미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많은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 등이 송도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철회될 수 있는. 앞서 미국은 상무장관이 직접 세제 혜택을 제시해 한국으로 향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의 7조 원 투자 계획을 미국으로 돌려놨습니다. 동맹보다 국익을 앞세운 냉정한 경쟁 속에 우리 정부도 주력 산업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은행비도 없는 가정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 받는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 최근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82.2%로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처럼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대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전체 가계이자 부담은 3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렸으니까 이 불어난 이자만 27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자, 그런데 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날까요?
우선 지금 당장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이 대출 상담을 해봐도 초기 이자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대출 받으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변동금리 얼마, 고정금리 얼마. 그렇게 하게 되면 고정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내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최근 10년 가까이 추세를 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 몇 년 전에는 이제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이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각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렇게 오랜 시간 저금리 시대를 경험한 탓에 당분간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이를테면 금리가 더 올라갈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인상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축구로 따지면은 전반전이 지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도 있죠. 네, 정부가 이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모레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집값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또 가구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물론 개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움직일 테고 개별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좀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여왕이 잠든 참나무 관은 왕실 깃발인 왕기로 덮였고 관 위의 화환은 이 여왕이 타계한 벨모럴 성 안에서 구한 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는 추모객 발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성당 한가운데 자리합니다. 영국산 참나무로 만들어진 관 위엔 스코틀랜드 왕기와 여왕이 생전에 좋아했던 꽃들, 왕관이 놓였습니다. We gather at this time a sorrowing nation. 왕실 가족이 함께한 추모 예배가 끝난 뒤 여왕의 관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Close with the crown on the coffin and yeah, it's powerful. Yeah, we've waited, since 11:30 this morning, so good on 7 hours.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스코틀랜드 정부는 최대한 많이 조문할 수 있게 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overwhelming, it was emotional, but we found it was very calm and peaceful in there.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각 13일 공군기 편으로 런던으로 옮겨져 나흘간 다시 일반에 공개됩니다. 영국 정부는 19일 장례식 당일 75만 명가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비상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일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세 역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6,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10배 해당하는 면적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건가 기대가 나오는데 중대한 전환점만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가 점령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전세 역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1일 되찾은 영토가 3,000제곱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2배인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이달 들어 탈환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회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가 속한 하르키우주에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말 남부 헤르손 수복 작전을 발표하고서는 이쪽 지역으로 진격하는 작전이 최대 성과를 낸 겁니다. Від перших чисел вересня і до сьогодні наші воїни вже звільнили понад 6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에서 철수하며 탄약과 장비들을 버리고 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Знищили, а вибухівка вся їхня тут на місці. Тобто вони основний свій боєкомплект залишили. Тут можн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에 따라 도네츠크로 병력을 재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외신들은 전쟁 국면이 급속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 1980년 유고 대통령 티토의 장례식에 왕 4명, 대통령 31명, 총리 22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케네디나 처칠의 연결식을 능가해 인류의 정상회담으로 불렸죠. 평양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온 김일성보다 눈에 띈 뜻밖의 조문객이 브레주네프 소련 서기장이었습니다. 소련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했던 제3세계 비동맹 지도자 티토가 미웠을 텐데도 찾아와 머리를 숙였고 얼마 안 가 비동맹과 유고 연방은 와해됐습니다. 이 장례식을 계기로 11년 만에 동서독 정상회담도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카터 미국 대통령은 어머니와 부통령을 보내는 외교적 무신경으로 국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일성 장례 때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무부 차관부를 제네바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 조문했습니다. 이를 공화당이 비난하자 뉴욕타임스가 사설로 일갈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교라오. 미국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대국으로 데뷔한 무대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 장례식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갓 끝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유럽 정상들과 당당하게 어울리면서 미국이 20세기를 이끌 것임을 알렸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지구촌 조문 외교의 큰 마당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왕이나 여왕, 대통령 또는 총리가 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국에서는 푸틴과 시진핑쯤만 빠질 뿐 경호 대상 VIP가 2,000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들은 이렇게 외국 지도자 장례식 참석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쟁쟁한 정상들 속에서 의전 순위가 밀릴까 봐 아랫사람들이 참석을 권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국제 무대에서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격의 인물을 보내느냐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 외교는 미리 정해둔 의제도 없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적어서 오히려 뭔가 이루어지는 게 묘미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처럼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를 세계 정상들이 직접 탐색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윤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한 뒤 뉴욕으로 날아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미일 정상도 런던에 이어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양자, 삼자 사이에 얽힌 굵직한 경제, 외교, 안보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갈 무대가 열린 겁니다. 그 출발점이자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가 바로 여왕을 떠나보내는 세기의 장례식이 될 겁니다. 9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세기의 조문 외교 무대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광주가 31도, 전주 30도, 서울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타이베이 동쪽 해상에 정치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국 상하이를 관통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남해안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만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약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3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